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랑스의 회화, 그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워낙 예술의 나라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프랑스 회화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빠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또 2000년 역사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상파 화가들, 그 이후 이야기만 시간 닿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회화 인상주의부터 20세기까지 먼저 합니다. 인상주의, 현대 회화의 시작이다. 여러분들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좀 가까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됐죠? 아카데미즘을 거부한 겁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그린다. 주관성을 강조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진처럼 사실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연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1874년에 제1회 인상주의전이 열립니다. 이때 이 인상주의전에 모이는 사람들은 살롱전에서 탈락한 작품인데, 살롱전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가 주관하는 공식 전시회예요. 당시 화가들의 등용문인데 이게 말하자면 아카데미즘인 거죠. 이것에 대한 거부를 하면서 인상주의전이 열려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의 효과를 탐구하죠. 변화무쌍한 빛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포착하여 재현하고 햇빛 아래 움직이는 물, 안개, 바람, 연기 등이 주요 소재가 됩니다. 야외 작업을 많이 하죠. 또 이때는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현대 도시가 막 생길 때입니다. 현대적인 삶과 도시 풍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차, 도로, 카페, 부르주아 여인들의 여가 생활, 지금 여기 눈앞에 펼쳐진 가시적 세계만이 재현의 대상이다. 옛날에는 영웅이나 전설 속의, 신화 속의, 성경 속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이때가 되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자, 발생 배경은 사진의 발명, 산업 발달로 인해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휴대용 물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인상주의 이전까지 회화경을 간단히 살펴보면 중세 때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게 없죠. 종교를 위한 예술이었었죠. 회화는 성당 장식이나 종교책, 사파로서 발달하면서 기능적 예술이었었어요.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비가시적 세계, 비현실적 인물을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성이 결여됐죠. 평면적이었고 인체 비율도 무시하고 그렇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 때는 신으로부터 인간에게로 관심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 관심을 갖고 아름다운 인체 비율을 연구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나리자, 이때부터 원근법이 사용돼요. 그래서 평면에서 입체적인 그림으로 되게 되죠. 또 르네상스 자체가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또 휴머니즘,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예술 작품을 모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세기로 넘어가면서 고전주의 화풍이 정립되면서 아까 얘기한 아카데미즘이 성립되게 되고 엄격한 회화 규범, 일종의 공식, 그것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살롱전, 옛날에 이렇게 살롱전이 있었습니다. 아카데미즘을 요구하는 그림 전시회죠.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제1회 인상주의 작품전을 여는데 1872년 모네의 인상해돋이라는 작품, 이 작품 이름에서 인상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모네의 인상해돋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인상주의 기법의 특징을 보면 색채로 형상을 표현한다는 거, 선이 아니라. 또 작은 크기의 캔버스. 아카데미즘 관점에서는 미완성인데, 그러나 이들이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더 그림이다 그 말이죠. 붓자국의 흔적이 나타나고 불규칙한 터치가 중첩되고, 그렇죠? 이 물결을 나타내는 것들, 물감을 섞지 않고 배열함으로써 망막에서 혼합되도록 한다. 모네의 그르누이에서의 그 목욕이라는 작품이에요. 인상주의 선구자 마네, 풀바디의 점심 식사.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이 마네의 올랭피아. 이 여성들의 몸을 이 올랭피아라는 이름으로 많은 작가들이 그렸는데, 되게 시선이 이렇게 그 그림을 바라보는 관중을 똑바로 보는 시선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 올랭피아, 이 그림 속 주인공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중을 똑바로 바라보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죠. 이건 옆에서 바라보잖아요. 자, 이 모네는 연작 시리즈, 루앙 대성당의 연작, 수련 연작, 연작이라는 말은 연이어서 계속 비슷한 그림을 그린단 말이죠. 또 포플리에, 포플러 나무 연작, 이런 그림들을 많이 그렸어요. 여기 수련 연작이죠. 르누아르, 아주 그 파스텔 톤으로 그림을 그렸던, 부드러운 그림을 그린, 그래서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책받침에 많이 나왔던 그런 화가죠. 르누아르의 대표작 물렌들라 갈레트, 이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술집인데, 물렌들라 갈레트의 무도회, 뱃놀이꾼들의 점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모네, 시슬리, 피사로, 이게 이제 초기 인상주의 3대 화가거든요. 시슬리의 뽀흐마흘리의 홍수라는 그림이에요. 피사로 오페라의 거리, 오페라 극장이 있잖아요. 그 앞에 거리죠. 또 몽마르트 거리, 이 피사로 작품입니다. 아까 인상주의 화가들은 거리, 기차, 역,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드가, 무대의 춤추는 아가씨, 무대의 무희, 이것도 책받침에 참 많이 나왔던 거예요. 발레 수업. 또 목욕, 오르케스트라고 부제가 붙었죠. 오르케스트라는 요 그림입니다. 또 말을 많이 그렸어요. 드가는 승마의 여러 그림들. 인상주의 그림은 전체적으로 일본 목판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됩니다. 일본이 1850년대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일본을 개방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럽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죠. 그 중에서 특히 일본 사람들 전체가 이 프랑스 문화예술에 푹 빠지게 됩니다. 와인도 그때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프랑스에서도 이제 일본 문화를 접하게 되죠. 인상주의 그림은 일본 목판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전묘파라는 게 나오잖아요. 스웨카 같은 사람들. 그란드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신약 우물가의 여인들. 잘 보이고 있죠? 이걸로 그림 감상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체파의 선구자이기도 하면서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작가인 세잔느, 센트 빅토아가, 프로방스 지방에 있는, 프로방스 X에 있는 센트 빅토아 산에
유명한 그림이죠. 고갱, 야수파가 시작되죠. 타이티의 연인들, 또 반 고흐, 감자 먹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별이 빛나는 밤, 자화상. 까마귀 나는 밀밭. 파리에서 한 30-4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오베르뉴라는 그런 작은 도시에 그 오베르뉴 교회도 유명하고 이 밀밭도 유명합니다. 나비파의 대표가 세리지에 있는데, 이 나비파는 말하자면 인상주의가 상당히 오랫동안 관심을 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인상주의, 중기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 인상주의 화풍에 지겨워서 그 인상주의 화풍을 이제 거부하면서 새로운 화풍을 만드는 게 나비파예요. 이 나비라는 말은 훨훨 날아다니는 버터플라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예언자, NABI, 예언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고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은. 그래서 만든 파 이름이 나비파입니다. 대표적인 화가가 세리지에, 그리고 이제 둘루즈, 로트렉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물랭 로우즈 그림도 그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강렬한 색채의 마티스, 초현실주의의 예고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피카소는 이 얼굴을 보면 이 아프리카 가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입체파입니다. 여기 그렇지, 아프리카 가면들 나오네요. 같이 입체파였던 블락. 이 첼로를 켜는 여인들인데 분석적인 거예요. 뭐 이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후안 그라스. 우리가 그림을 감상할 때 저게 무슨 사물을 나타낸 거냐, 그걸 꼭 찾을 필요가 없어요. 사물을 이렇게 해부하고 자르고 재배치할 수도 있구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쁘구나, 혹은 이건 이쁘지도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감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페인 출신이지만 파리에서 활동을 한 살바도르 달리, 이 기억의 지속이라는 그 초현실주의 그림, 막 시계 바늘이 빠지기도 하고 축축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말 한 장에 얹혀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기억의 지속, 이런 거를 이제 낯설게 하기라고 그래요. 낯설게 하기. 이 달리 가장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렇게 멀리 먼 곳에는 바다와, 이게 바다거든요. 해안선, 그리고 절벽이 보이죠. 스페인 카탈루냐 해안을 달리가 그린 건데, 이 흐물흐물한 시계들, 그리고 까만베르치처럼 녹아내리는 시계라고 달리는 표현을 했어요. 멈춰버린 시간에 대한 은유지요. 시간이 의미를 잃은 영원의 공간을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또 이 시계에는 이렇게 개미떼가 몰려 있죠. 그리고 여기에도 파리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흐늘거리는 시계에.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소재로 이렇게 군중들을 동원하는 거죠. 시간의 부패, 시간의 죽음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시계라는 게 뭡니까? 시간을 맞추고, 말하자면 이성의 대표적인
도구예요.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대표적인 도구. 그런데 그 시계가 흐늘거리고 멈추고 부패해 버렸다는 것은 이제 이성의 세계가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를 더 중시하는 거죠. 무의식 속에 자의식 뭐 이런 거를 나타낸다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모딜리안이 길쭉길쭉하게 사람을 그렸죠. 샤갈, 러시아 출신의 작가죠. 추상주의가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인상주의 이후에 20세기 전반까지의 그런 그 화풍이에요. 어느 중학교 수업 내용을 살짝 엿보니까 이렇게 서양 현대미술의 흐름을 야수파, 입체파, 표현파, 미래파, 다다이즘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장면이 있더군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야수파, 형과 색의 단순화, 강한 보색과 원색, 입체파, 대상을 분해, 재구성, 표현파, 작가의 감정이나 의지를 단순한 형태로 대담하게 표현, 미래파, 속도감, 시간성, 다다이즘, 허무주의, 초현실파, 꿈과 무의식의 세계, 환상의 세계, 파리파는 국적을 불문하고 파리에 모여들어서 활약하던 예술가들을 다 이야기한다. 추상파, 순수 조형 요소로서 표현하는 기하학적 추상, 내면의 세계를 서정적으로 표현했다. 뭐 이런 수업 내용이 있길래 갖고 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까지 공부한 20년대 초반까지의 이야기 말고 그 이후의 현대미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자, 글씨가 잘 보이죠? 전통미술과 뭐가 다르지? 왜 저런 작품을 만드는 걸까?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걸까? 어떤 종류가 있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봅시다. 자, 모나리자였었어요. 요거는 이제 샘이라는 현대미술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화장실에 있던 소변기를 뒤집어서 걸어놓고 이게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성품을 갖다 놓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작품입니까 아닙니까? 그 답에 대해서는 이 듀샹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건데, 말하자면 도구 이전에 그냥 하나의 사물로 봐라. 인간이 명명하기 전에 이 자연 속의 모든 것은 이미 있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식 잣대를 가지고 그 사물들을 이거는 뭐 하는 거, 이거는 뭐 하는 거, 이거는 뭐 하는 거 이렇게 다 정해놓는데, 그거 정해놓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오브제 개념이 등장해요. 이걸 오브제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성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오브제로서 봐라. 그러면 이게 왜 작품이 아닐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딱 하나만 있다는 생각은 버려. 더 추상적으로 또는 더 사물처럼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말아줘.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탈장르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장르란 회화나 조각, 만화와 같이 미술의 종류를 일컫는 말로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된다. 미술의 장르를 넘어서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것을 탈장르라고 한다. 그래서 기존의 미술품에 자기가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막 수염도 그리고 남자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미술이죠. 개념미술. 작품 자체보다는 머릿속의 개념이 훨씬 중요하다.
또 점점 상품화되어 가는 미술에 대한 거부에서 나오는 거죠. 개념만 있으면 제작을 안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제작을 하기는 다 했죠. 이렇게 엽서를 모아놓고 이걸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다. 마치 그 컴퓨터 이진법 의 결과물 이런 거를 모아놓고 작품이라고 하고, 이렇게 유리상자 속에 이 방송 녹음하는 것 같죠?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작품이라고 하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비엔나 그렇죠. 그 뭡니까? 베니스 비엔날레가 안 열렸는데, 작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최우수상 황금곰상을 수상한 작품이 여러 사람들 동원해서 그냥 해변에서 자리 깔고 눕고 뭐 먹고 모여서 카드 치고 이런 것들을 연출하는 거예요. 마치 연극처럼. 그게 그 베니스 비엔날레의 최우수상을 받았죠.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 최우수상 구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야, 이게 미술 작품인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게 개념 미술이죠. 통조림통으로 하기도 하고, 여자들이 샤워하는 모습 이런 것도 그려놓고, 의자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뭐 밀랍으로 치즈 덩어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세잔의 생빅토아 화산인데 현대미술은 누구부터냐? 이렇게 넓게 보면 세잔부터다. 빛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까지 그리려 했다. 원, 삼각형, 사각형, 원기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시각의 단편을 마치 모자이크 하듯이 그렸다. 이 세잔이 많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이거는 아까 모네의 루앙성당 연작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현대미술의 선구들이죠. 피카소, 얼굴 분석해서 찢어놓고 뜯어놓고 해서 그린 거 보세요. 마티스, 풍부한 색채와 빛나는 표면을 발견했다. 야수파, 색채가 대상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배열을 즐기게 됐습니다. 얼굴은 꼭 살구색이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자유롭게 피카소와 마티스가 왜 유명한가? 피카소는 대상에서 뭐를 해방시켰어요? 또 그렇죠, 형태를 해방시켰죠. 마티스는 한 발 더 나아가 뭐까지 해방시켰어요? 색채라고 그랬죠. 현대미술의 세 가지 현상: 추상, 주관적인 표현,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게 작가의 개념을 투사해서 작품화하는 거죠. 그럼 추상이란 무엇인가? 대상의 구체적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는 거죠. 사물이나 종류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표현은 내면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태가 왜곡되고 원색유지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요. 뭉크의 절규 이런 거죠. 자기 내면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 표현주의. 자, 아까 인상파가 있었잖아요. 인상은 뭡니까? 엠프레시옹이에요. 임프레션. 이건 엑스프레션. 임프레션은 바깥의 빛과 소리와 그런 것들을 임프레션, 내 안으로 받아들여서 짜는 거예요. 엑스프레션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바깥으로 끌어내면서 짜내는 거예요. 짜내서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 임프레션하고 엑스프레션. 그 차이를 이 어휘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주관적인 감정이 외로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어쩌면 추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레디메이드는 자전거 바퀴를 갖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기성품이라는 말이잖아요. 시장에서 산 물건에 사인을 한 다음 예술작품이라고 우기는 거. 다다이스트들이 즐겨 사용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브제 개념이 나온단 말입니다. 오브제란 어떠한 물건이 예술가의 선택에 의해 예술적 의미를 갖는 것. 더 이상 섬, 점, 선, 면, 색 등 조형 요소들이 합하여 구체적인 형체를 이룰 필요가 없다. 회화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여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걸 침대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병꽂이, 병 말리는 거예요. 거꾸로 병을 세워가지고 뾰족한 데다가 다 병을 꼽아놓고 자연 속에서 우연히 발견된 김효연 선생이라고 예술작품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을까. 의무정보에서 미적 정보로. 현대미술은 무엇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다. 이거는 이제 이게 그뭐니까 아프로디테, 또 아테네 지혜의 여신, 또 제우스의 아내 헤라, 이 세 여자가 누가 제일 이쁘냐 하고 이렇게 황금 사과를 페리스한테 주면서 자기 제일 이쁜 사람을 판정해 달라고 하는 그림이죠. 제우스는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니까 나를 제일 이쁘다고 하면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아테네는 예술과 지혜의 여신이니까 나를 제일 이쁘다고 하면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니까 나를 제일 이쁘다고 하면 너한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를 구해주겠다. 그러니까 파리스가 당연히 아프로디테의 편을 들죠. 얘를 제일 이쁘다고 하니까 얘는 약속을 지켜요. 근데 제일 이쁜 여자가 헬레나죠. 헬레나. 근데 스파르타의 왕비예요 이미. 근데 그거를 뺏어서 얘한테 줍니다. 얘는 걔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가죠. 그러면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데 현대미술은 어떤 지시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를 다시 표현한다는 걸 포기하면 색과 형태라는 형식 요소 자체의 아름다움만 남는다 이거죠. 추상표현주의. 미국에서 2차 대전 후에 일어난 건데 우리가 잘 아는 잭슨 폴록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이게 마구 그냥 막 뿌리면서 그리는 거. 현대미술이 이렇게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초현대에 와서 막 대지 전체를 캔버스로 삼아서 거대한 그림을 만들죠. 이건 섬 주변에다가 물감을 뿌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밀밭 한가운데 이렇게 벽을 쳐놓고 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대지미술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파리는 뽕네프 다리를 천으로 다 이렇게 감싸놓고 이걸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대지미술. 모든 나무를 다 좀 감쌌어요. 이렇게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팝 아트라는 게 나오는데 인쇄 매체, 신문, 광고, 잡지, 사진, 만화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다 대중적인 것들이잖아요. 그 이해하기 쉬운 친근한 미술이에요. 사실은 팝아트가. 앤디 워홀 이거 통조림통 갖다가, 그렇죠? 실크 스크린. 리히텐슈타인은 만화를 주 소재로 썼죠. 이런 그림들. 올덴버그는 이렇게 건축물처럼 막 큼직하게 만드는, 우리 청계천에도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그리는 극사실주의가 있습니다. 듀안 헨슨. 이 사람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다 그림이에요. 조각. 미치죠. 작품입니다. 작품입니다. 네, 현대미술이 이렇게 진화된 극사실주의. 그리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에서 먼저 생겨나가지고 현대문화를 설명하는 개념이 됐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예술 이념입니다. 중심과 주변의 구분이 없고 패러디를 좋아하고, 페미니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